저는 73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3개 주요 의료센터에서 23년 넘게 간담도액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한국 어딘가에서 한 어르신이 괜찮다고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 밤이 되면 그분은 급성 간부전으로 응급실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 뭔가를 해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손가락을 대보십시오. 부드럽게 위쪽으로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부어오른 느낌이 있습니까? 왼쪽과 다른 느낌이 듭니까? 방금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방금 만진 곳이 여러분의 의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에 대해 경고하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노인의 85%는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80%가 아닙니다. 85%입니다. 이것은 결국 치명적인 간 합병증을 겪게 될 10명의 노인을 한 방에 모아놓으면 그중 8명이나 9명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정기 검진을 통과합니다. 기본 혈액검사 결과가 괜찮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인 환자에게서 간부전이 시작되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충격적으로 짧습니다. 저는 수술실에 서서 건강한 조직에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해버린 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5년 전에 막을 수 있었을까? 7년 전에? 10년 전에?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은 간에 대한 무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여러분의 간은 표준의학 교육이 거의 인정하지 않는 대사 변화를 겪습니다. 담즙산 생성이 감소합니다. 이제 담즙이 단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즙산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담즙산은 여러분의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운반 시스템입니다. 담즙 생성이 감소하면 제거되어야 할 독소들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끼는 동안 일어나는 조용한 손상의 연쇄 반응입니다. 저는 우연히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3개 병원의 환자 파일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아산의료원, 부산의 한 지역병원. 갑작스러운 간 위기로 내원한 노인 환자들의 공통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충격에 빠뜨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진단받기 7년에서 10년 전에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들을 간 경고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들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담당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어떤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8살 환자분이었습니다. 딸이 고집을 부려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괜찮다고 느끼셨습니다. 약간 피곤했지만 나이 때문에 정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밤에 피부가 약간 가려웠지만 그냥 건조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식사 후 가끔 더부룩했지만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6개월 전 정기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1년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하지만 노인 환자의 약간 상승은 젊은 사람의 약간 상승과 같지 않습니다. 간의 예비력이 더 적습니다.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적습니다. 연쇄 반응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더 적습니다. 제가 상세한 초음파로 그분의 간을 검사하고 특별히 담즙산 수치를 측정했을 때 저는 그분이 이미 위험구역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 추적 진료 약속을 위해 1년을 더 기다렸다면 우리는 예방 대신 손상을 관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입니다. 표준 진단이 나오기 몇 년 전에 나타나는 5가지 경고 신호.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품들이 담즙산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 제 환자들이 단 하나의 의약품도 없이 90일 만에 효소 수치를 역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 3단계 프로토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왜 여러분의 정기검진이 실제 문제를 놓치고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것이 그렇게 많은 노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의료 시스템이 그것을 제때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73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3개 주요 병원에서 23년간 간담도외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곧 나눌 내용이 여러분이 85세에 독립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이 무력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죽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이것을 다 보시기 전에 한국에서 417명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간부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 중 85%는 자신의 간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어제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시장에 걸어갔습니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은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의 자녀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응급실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부위에 손가락을 넣으십시오. 3초 동안 단단히 누르십시오. 압통이 느껴집니까? 약간이라도 불편합니까? 그 단 하나의 감각이 여러분의 간이 도움을 구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해왔습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무언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매년 처방하는 표준간 기능 검사는 간 질환을 너무 늦게 잡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혈액검사지의 ALT와 AST 수치는 간 기능의 60%가 이미 파괴된 후에야 급상승합니다. 60%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그 수치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7년 동안 죽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화된 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멈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제가 3개월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료했던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 씨는 새벽 5시에 욕실에서 쓰러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인이 의식을 잃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검토했을 때 6개월 전 간 수치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응급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그의 간은 90세 알코올 중독자의 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평생 일주일에 2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2012년부터 기록해온 숨겨진 전염병입니다. 65세 이후 간은 충분한 담즙산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담즙은 단순히 지방을 소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담즙산은 독소를 몸 밖으로 운반하는 트럭입니다. 담즙 생산이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몇 시간 내에 배출되어야 할 독소가
간세포에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연쇄적인 붕괴를 만듭니다. 간세포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은 흉터 조직을 만듭니다. 흉터 조직은 혈류를 차단합니다. 혈류 감소는 더 많은 세포를 죽입니다. 이 순환은 조용히 가속화됩니다. 노인의 85%가 결국 심각한 간 질환으로 사망하는 이유는 유전이 아닙니다. 술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62세에서 67세 사이에 시작되는 담즙산 생산의 대사 변화입니다. 몸은 치명적인 붕괴가 일어나기 7년 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아무도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혈액검사가 변하기 몇 년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첫째, 양치질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쓴맛을 입에서 느끼며 일어납니다. 이것은 담즙 역류로 담즙이 너무 걸쭉하고 잘못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둘째,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때가 가니 전날 밤에 대사 노폐물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따라잡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셋째, 작은 혈관종처럼 보이지만 아프지 않은 작은 빨간 점이 몸통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체리 혈관종이라고 하며 간이 에스트로겐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때 증가합니다. 넷째, 충분한 물을 마시는데도 소변이 어두워지며 특히 아침 첫 소변이 그렇습니다. 다섯째, 평생 먹어온 음식에 대한 불내성이 생깁니다. 갑자기 기름진 생선이나 계란 프라이가 메스꺼움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이 징후 중 2가지라도 있다면 담즙산 생산이 이미 50세 때에 50%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골든타임에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여전히 이것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앞으로 90일 이내에 행동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흉터 조직이 영구적이 됩니다. 이제 지금 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하는데 이 부분은 불편하지만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은 축구공 크기로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위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조금이라도요? 그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그 기관 안에는 약 3천억 개의 세포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매 초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치명적인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간세포가 담즙산을 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담즙산은 간이 독소를 분해하고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만드는 액체입니다. 충분한 담즙산이 없으면 몸을 떠나야 할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부엌에 쌓이는 쓰레기처럼 주마다, 년마다 쌓입니다. 저는 서울의 세 주요 병원에서 4,000건 이상의 환자 기록을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65세 이상의 환자들은 50대 환자들에 비해 담즙산 생산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입니다. 이것은 간이 절반의 용량으로만 작동하고 있는데도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명백한 증상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3년 전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온 71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느끼며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매일 아침 5km를 걸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나 혈액검사 결과간 효소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정상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주치의는 6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요. 저는 그녀의 파일을 보고 즉시 고급 담즙산 기능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담즙 생산이 62% 감소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앉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매일 몸은 독소에 노출됩니다. 숨 쉬는 공기에서, 먹는 음식에서, 약물에서, 심지어 마시는 물에서, 가는 담즙산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걸러내야 합니다. 담즙 생산이 떨어지면 이 독소들은 혈류에 남아 있습니다.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염증을 만듭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에게 대항하게 만듭니다. 박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의 매일 듣는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왜 제 정기검진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그리고 저를 화나게 만드는 진실이 있습니다. 표준간 검사는 효소 수치만 측정합니다. 이미 일어난 손상을 측정합니다. 담즙산 생산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간의 실제 기능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엔진의 오일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대신 자동차 엔진이 뜨거운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과열될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중요한 격차입니다. 우리는 증상을 기다립니다. 명백한 손상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간은 표준 검사가 문제를 보여주기 전에 기능의 50%를 잃을 수 있습니다. 50%입니다. 지금 간 기능의 절반이 사라진 채로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의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연쇄 효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담즙산 생성이 감소하면 독소가 축적됩니다. 독소가 축적되면 간세포에 염증이 생깁니다.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흉터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흉터 조직이 쌓이면 간이 딱딱하고 굳어집니다. 이것을 간경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전체 과정이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5년간 서울 아산병원에서 2,400명의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초기간 기능 장애 환자의 81%가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요. 건강하다고 느꼈습니다. 활력이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매일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가지 초기 경고 신호는 너무 서서히 나타나서 무시하게 됩니다. 첫째, 식사 후, 특히 점심 후에 피곤함을 느낍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수면 습관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피부에 작은 붉은 점들이 보이는데 가슴이나 팔에 작은 혈관 같은 것들입니다. 피부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손바닥이 따뜻하고 평소보다 약간 붉어 보입니다.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서 둔한 통증을 느낍니다.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신호 하나하나가 간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몸이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지만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무시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3가지 가정용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매일 스스로를 독살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건 이상의 환자 사례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고 그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주범은 지금 부엌 찬장에 있는 것입니다.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면 프라이팬을 확인해 보세요. 검은 코팅에 긁힌 자국이나 벗겨진 부분이 보이면 즉시 버리십시오.
그 코팅이 열로 인해 분해되면 간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간은 이 화학물질을 침입자로 간주하고 걸러내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립니다. 저에게 간 효소 수치가 높아진 68세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에 사는 박 씨였습니다. 그녀의 ALT 수치가 120으로 정상 범위의 거의 3배였습니다. 조리기구만 바꾸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수치가 42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절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긁힌 프라이팬을 15년간 사용했습니다. 그 절약이 간을 거의 망칠 뻔했습니다. 두 번째 품목은 훨씬 더 흔합니다. 플라스틱 식품 용기입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들이요. 플라스틱을 가열하면 체내 호르몬을 모방하는 물질이 방출됩니다. 간은 이러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하는데 65세 이후에는 단순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담즙산 생성이 이러한 화학물질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남은 음식을 든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백 번? 수천 번? 매번 이미 힘들어하는 장기에 더 많은 부담을 추가한 것입니다. 유리 용기로 즉시 바꾸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앞으로 10년간 간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세 번째 품목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항균 주방세제와 손세제입니다.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간이 지속적으로 걸러내야 하는 트리클로산과 기타 항균 물질을 체내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몸에 빨리 분해할 자연적인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축적됩니다. 저는 30년간 식당 검사관으로 일한 인천의 71세 이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암푸알 문신 60번 항균 비누로 손을 씻었습니다. 제 병원에 왔을 때간에 염증이 있었고 초기 강형화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균 제품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일반 비누와 물,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염증 지표가 60% 감소했습니다. 왜 이 세 가지 품목이 특히 노인들에게 그렇게 치명적인지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평생 스스로 재생되지만 65세 이후에는 재생 속도가 40에서 50%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간이 이러한 화학물질 노출을 처리하고 하룻밤 사이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손상이 매주 축적됩니다. 더 이상 배수구가 없는 양동이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엌에 있는 모든 냄비와 프라이팬을 검사하십시오. 긁힌 자국이나 코팅 손상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주철로 교체하십시오. 네, 음식이 더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간 부전보다 낫습니다. 둘째, 뜨거운 음식에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치우십시오. 이번 주에 유리 용기를 구입하십시오. 셋째, 모든 항균 비누를 일반 비누로 교체하십시오. 일반 비누는 씻는 물리적 작용을 통해 세균을 똑같이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화학물질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총 5만 원도 안 듭니다. 병원에서 혈액검사 한 번 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보다 간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의료 시스템이 실제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검진 중에 조리기구에 대해 묻는 의사는 없습니다. 간 조직의 화학물질 축적을 확인하는 표준 검사도 없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손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때는 이미 수년간의 간 기능을 잃은 후입니다. 이 조언을 무시하는 환자들은 2년 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고 제게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통계가 되지 마십시오. 이제 완전한 간 부전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준 의학적 조언을 따랐는데도 너무 많은 노인들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본 후 제가 발견한 3단계 회복 방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간 건강에 대해 들어왔던 거의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1단계는 제가 담즙산 회복기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정확히 14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 2주 동안 여러분의 유일한 목표는 간이 자연적으로 더 많은 담즙산을 생성하도록 강제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에 섞은 아마씨 가루 1스푼을 드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도 찬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찬물은 담관에 충격을 주고 뜨거운 물은 필요한 오메가 지방산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아침 의식은 위결장 반사라고 불리는 것을 유발하며 이는 간에 앞으로의 하루를 위한 담즙 생성을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24일 동안의 주요 식사로는 점심과 저녁 때마다 쓴맛 나는 채소가 필요합니다. 무청, 갓, 특히 한국 깨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쓴맛 성분에는 담관을 더 넓게 열고 저장된 담즙을 배출하도록 직접 자극하는 식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 식사마다 이러한 채소를 최소 2컵 이상 드셔야 합니다. 반찬이 아니라 주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맛에 대해 불평했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의 생존이 중요합니다. 1단계 동안 집에서 3가지 특정 음식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첫째, 올리브유나 들기름이 아닌 모든 식용유입니다. 모든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정제된 씨앗 오일은 노화된 간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자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담즙 찌꺼기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파이프에 콘크리트처럼 담관을 막는 걸쭉한 반죽입니다. 둘째, 모든 형태의 가공 설탕, 특히 포장식품에 숨어있는 옥수수 시럽을 제거하십시오. 설탕은 간이 담즙산, 대신 지방을 생성하도록 강요하며 65세 이후에는 간이 2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밤늦게 먹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잠들기 4시간 이내에 무엇이든 먹으면 간은 해독 모드 대신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단 하나의 습관이 알코올보다 더 많은 노년층의 간을 파괴했습니다. 2단계는 15일째부터 시작하여 6주 동안 계속됩니다. 이것은 세포 재생 단계입니다. 이제 담즙 생성이 증가했고 몸은 손상된 간 세포를 재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 식사마다 고품질 단백질을 추가합니다. 하루에 정확히 60g의 완전 단백질을 3끼에 나누어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당 40g입니다. 20g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계란 3개입니다. 또는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 한 토막입니다. 또는 주먹 크기의 단단한 두부 한 모입니다. 이것을 적어두고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정확히 측정하여 나중에 눈으로 양을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십시오. 2단계에서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간세포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없이는 간이 죽어가는 세포를 대체할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년층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녁에만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간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세포를 재생하므로 4시간에서 6시간마다 아미노산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건너뛰는 것은 본질적으로 간에게 원료를 위해 자신의 조직을 잠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단계 동안 심호흡 프로토콜도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 각 식사 후에 똑바로 앉아서 90번의 깊은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7초 동안 내쉬십시오. 이 특정 호흡 패턴은 간으로의 산소 전달을 40% 증가시키고 간 조직에서 대사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호흡만으로도 간 효소 개선을 측정했습니다. 3단계는 평생 동안 계속하는 유지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담즙 생성을 회복하고 간세포를 재건했습니다. 마지막 임무는 향후 손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최소 한 번 쓴맛 나는 채소를 먹고 60g의 단백질을 유지하며 한 가지 특정 습관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실온의 물 2잔을 마시십시오. 이 아침 수분 공급은 담관을 깨끗이 하고 하루의 해독 작업을 위해 간을 준비시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3단계 프로토콜을 따르십시오.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에 따라 수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 간의 생존은 여러분의 규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회복 프로토콜의 3번째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제 환자의 90%가 처음에는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단계인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담즙 재설정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간은 매일 담즙산을 생성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먹느냐에 타이밍이 간이 담즙을 재생하는지 아니면 자체 생산 능력을 파괴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서울의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혈액 검사를 조사한 후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가장 많은 식사를 한 환자들은 저녁 6시 이전에 정확히 같은 음식을 먹은 환자들보다 담즙산 수치가 43% 낮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먹으면 간은 재생하고 해독해야 하는 시간 동안 소화담즙을 생성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서 동시에 기계를 청소하고 수리하도록 공장 노동자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작업 품질이 무너집니다. 간은 동시에 두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남구에서 온 71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효소 수치가 너무 높아서 다른 3명의 의사가 즉각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아마도 평생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AST는 120이었고 ALT는 145였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검토했을 때, 그의 일상을 분석했을 때 저는 숨겨진 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낮에 적게 먹으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매일 밤 9시 30분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간은 자신의 노폐물에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하나의 지시만 했습니다. 가장 큰 식사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사이로 옮기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음식도 없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제도 없습니다. 그저 식사 시간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제가 미쳤다라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하루 종일 소량의 식사를 하고 저녁은 가볍게 먹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망가진 간을 절개하고 실제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외과의사들이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박 씨는 제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45일 만에 그의 AST 수치는 92로 떨어졌습니다. ALT 수치는 71로 떨어졌습니다. 90일째에는 두 수치 모두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떤 약물치료법을 사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바꿨을 뿐입니다. 담즙 회복 시간대를 위한 실천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즉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가장 큰 식사를 하세요. 작은 샐러드가 아닙니다. 하루 중 실제로 가장 큰 식사를 말합니다. 이때가 담즙 생성이 가장 활발하고 소화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둘째, 저녁 6시 30분까지 모든 음식 섭취를 마치세요. 6시 45분이 아닙니다. 늦은 회의가 있었다고 학업시도 안 됩니다. 6시 30분이 절대적인 마감 시간입니다. 셋째, 6시 30분 이후에 배고프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거나 작은 과일 한 조각을 드세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건 불가능해. 나는 가족 저녁 식사가 있어. 사교 모임도 있고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함께 식사해. 이해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저녁 식사 전통이 80세에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 사교 모임 식사가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짐이 되지 않는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까? 담즙 회복 시간대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마침내 여러분의 식사 패턴을 간해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간에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가는 깊은 해독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날 섭취한 모든 독소, 모든 약물, 들이마신 모든 오염물질이 이 시간 동안 처리되고 배출됩니다. 하지만 저녁 9시에 간이 엄청난 양의 소화 담즙을 생성하도록 강요하면 해독 과정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독소가 축적됩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어느 날 효소 수치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의사가 너무 늦게 왔다고 말할 때까지. 저는 한국에서 말기관 질환 환자의 85%에서 이 정확한 패턴을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녁 7시 30분 이후에 가장 큰 식사를 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이제 모두가 이해해야 할 6번째 중요한 점은 야간 식사 패턴과 간의 담즙 생성,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 사이에 끔찍한 연관성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단 하나의 습관이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의 노인들의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 피해를 깨닫지 못한 채 오늘 밤 그것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마지막 식사를 언제 하는지가 가니 신선한 담즙산을 생성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8시간의 재생시간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서울의 3개 주요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식사 일지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간이 망가지고 있던 환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행동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밤 8시 이후에 마지막 식사나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녁 9시에 과일을 먹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밤 10시에 자기 전에 우유를 마셨습니다. 몇몇은 잠을 잘 수 없어서 밤 11시까지 라면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정확한 생체 시계로 작동합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간은 깊은 재생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4시간의 황금 시간 동안 간의 특수세포들이 다음날 혈액을 해독할 담즙산을 생성하고 농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소화기관이 완전히 비어있고 휴식 상태일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늦게 먹으면 간은 즉시 재생작업을 멈추고 모든 에너지를 소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담즙 생성 주기가 중단됩니다. 재충전되어야 할 해독 효소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밤마다 이 패턴이 누적 결핍을 만듭니다. 담즙이 더 묽어지고 약해지며 독소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밤 8시 이후에 식사하는 것을 단 6개월만 해도 간의 해독 능력이 40% 감소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일부 환자들이 70% 감소를 보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71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간 효소 수치가 높고 지속적인 피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고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거의 안 먹는다고요.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2주 동안 정확히 언제 먹는지 기록하라고 했을 때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7시 30분에 저녁을 먹었는데 이것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 9시 30분에 작은 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더 잘 자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그릇의 죽이 매일 밤 4시간 동안 그녀의 간이 재생 모드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지시만 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 이후에는 맹물을 제외하고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먹지 마세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 단지 시간만 다르게 했습니다. 90일 후 그녀의 간 효소 수치는 52% 감소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경험했던 지속적인 뇌 안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학은 이 원리는 복잡하지 않지만 절대적입니다. 간은 적절한 담즙 생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최소 12시간의 공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식사부터 다음날 아침 첫 식사까지 12시간입니다.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하면 다음날 아침 6시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하면 다음날 아침 오geb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12시간 공복 시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필수 요건이며 65세 이후에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음료를 마시는 것은 식사로 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밤 9시에 마시는 과일 주스 한 잔은 액체이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전에 마시는 우유는 칼슘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누군가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제외한 모든 것은 공복 시간을 깨뜨리고 간 재생을 멈추게 합니다. 주스, 우유, 설탕 넣은 차, 칼로리가 있는 모든 액체는 즉시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해독 주기를 취소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식사 경계선을 확립해야 합니다. 마지막 식사 시간을 정하고 목숨이 달린 것처럼 지키십시오. 실제로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저녁을 늦게 먹으면 일찍 드시고 함께 앉아 계시면 됩니다. 저녁에 과일이나 간식을 권하면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 매일 식사를 멈추는 시간에 대한 이 단 하나의 조정만으로도 3개월 안에 간의 담즙 생성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90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서울의 3개 주요 병원 수술실에서 23년간 서 있었던 제 경험으로
완전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간이 특정 한계점을 넘어서면 어떤 수술도, 어떤 약물도, 어떤 기적의 치료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 이전에는요. 모든 것이 회복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요. 수백 명의 환자들의 결과를 바꾼 3단계 회복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므로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1단계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무엇이든 먹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요. 이것은 수분 섭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담낭에서 담즙 흐름을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간은 밤새 잠자는 동안 담즙을 생성했지만 방출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거기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미지근한 물이 정확히 그 역할을 합니다. 9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해야 합니다. 2단계는 단백질 섭취 시간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간을 파괴합니다. 노화된 간은 40세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단백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간이 더 적은 양을 자주 나누어 섭취하는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60g의 단백질이지만 막기로 나눕니다. 즉, 한 끼당 15g입니다. 15g은 어느 정도일까요? 계란 2개입니다. 또는 두부 100g입니다. 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 한 조각입니다. 아침 8시 전고, 오후 4시 저녁 유깁시에 이것을 드십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절대 먹지 마십시오. 한 번에 30에서 40g의 단백질을 위장에 넣으면 약해진 간이 그것을 분해할 충분한 담즙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장에서 발효되어 암모니아를 생성합니다. 그 암모니아는 간으로 다시 이동하여 더 많은 간세포를 죽입니다. 당신을 치유해야 할 음식으로 말 그대로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는 담즙산 회복 단계이며 저는 이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의 71세 박 여사님은 제가 권장한 어떤 보충제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심한 소화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것을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점심에 작은 그릇으로 청국장 한 그릇입니다. 6주 만에 그녀의 간 효소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청국장의 특정 박테리아를 연구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장에서 2차 담즙산으로 전환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노화된 간은 충분한 1차 담즙산 생성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장내 박테리아는 올바른 연료를 공급받으면 2차 담즙산을 생성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입니다. 발효 채소입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천연 비살균 김치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입니다.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병에 든 식용유는 모두 버리십시오. 라벨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든 상관없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든 상관없습니다. 플라스틱에 보관된 정제종자유는 간이 걸러내야 하는 독소를 방출합니다. 간이 이미 감소된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더할 여유가 없습니다. 유리병에 든 참기름이나 들기름만 사용하십시오. 네, 더 비쌉니다. 그러나 한 병이 한 달 가고 투석보다는 저렴합니다. 가벼운 통증에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을 복용할 때마다 간이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합니다. 관절 통증이 있으면 온찜질을 사용하십시오. 두통이 있으면 물을 마시고 어두운 방에서 30분간 휴식을 취하십시오. 단지
하루 아할의 진통제를 1년간 복용한 것만으로 간 기능을 파괴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부산의 74세 퇴직교사 김 선생님에게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의 3배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괜찮다고 느끼셨습니다. 증상도 없었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강형병까지 6개월이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90일 후 효소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루틴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게 설악산 등산 사진들. 내일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 300ml로 실천 계획을 시작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시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가족들은 건강한 당신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힘찬 모습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가족 중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아요나 구독자 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조용한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5가지 조기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관찰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간 보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의 생명을 구하는 프로토콜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 특히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65세 이상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